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앤뷰 특집 진행을 맡게 된 유일한입니다. 타이틀이 아주 무겁게 의미심장하게 나갔는데요. 오늘은 그럼 다소 무거운 주제를 아주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우리 스타 기자와 함께 그리고 특별히 또 스타가 되어주시길 바람하지 않는 국회의원님 한 분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부터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권순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우리 권순우 기자 아주 맹활약하고 있죠.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권 기자는 뭐 많이 좀 아실 테니까 자, 나중에 또 따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분 진짜 바쁘신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되는 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지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뭐 근황이랄까 뭐 한번 잠깐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7월 달에는 이제 대정부 질문도 했었고요. 상임위 질문하고 이제 결산 국회가 열렸었기 때문에 결산 심사는 다음 주에 정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법안들 한 10개 정도 발의를 했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지역적 이슈나 산업 이슈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용우 의원님 되게 핫하신 게 네. 이용우 의원님이 그 현업, 금융회사의 현업을 굉장히 오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증권사, 운용사, 은행. 근데 그것도 심지어 IT 은행, 인터넷 은행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을 이렇게 내시는데 되게 그 민간에서 아픈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이 그냥 출렁출렁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게 내용을 보다가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하다가 굉장히 난데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나는 멀쩡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주주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확 바꿔갖고 내 거가 그냥 재산이 딱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가끔이라기보다는 좀 잊을만 하면.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가끔. 개개인들은 가끔. 그래가지고 이게 법안 발의가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보니까 와, 이거구나. 이 소액주주들이 정말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와, 이거 좋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용우 의원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와서 좀 얘기를 좀 더 해주셔라.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웬만하면 이제 방송 소품을 제가 준비 안 해요. 의원님 제가.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컬러 프린터. 와. 제작비 많이 들었겠는데요? 이거 정말 이 정말 이거 A3 용지로 어제 이거 프린트 하느라고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자, 어떤 상장회사법 입법 공청회에 관한 자료집이었는데요. 자, 우리 권순우 기자가 먼저 상장회사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뭐 취지도 나중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잠깐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야, 이거는 좀 나한테 뭔가 불리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따지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걔가 맞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총망라되어 있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그 취지라든지 그건 직접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회사 정보 좀 인터넷에 올려놔라. 그러니까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가보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걸 좀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고 그리고 뭐 주총에 가기 전에 우리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지금 또 다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 임원의 결격사. 와,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잖아요. 이런 거를 좀 강화하는 내용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대주주는 주식을 비싸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이유로 팔고 소수주주는 그냥 주어진 대로 가져가라 이런 제도도 개선이 되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직이라고 불리는 의결권 관련한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상장회사법이라는 새로운 법 체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와, 정말 제가 평소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왜 안 고쳐질까? 왜 이렇게 참 안 고쳐지면서 왜 일반 주주들을 어김없이 이렇게 등을 치는 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데 이게 결국은 또
법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상장회사법 이번에 한번 좀 제정해야 된다라고 좀 의지가 강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취지랄까, 이거를 도입하게 된 계기랄까 이런 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네. 바로 고객들을 돈을 맡아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의 마음, 투자를 대변해야 되는 걸 가장 많이 느꼈던 사안이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일 것이다. 그리고 그 주주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 원리가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주주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장에 들어오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해 놓고 난 다음에 당신은 알아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고 그냥 돈만 내라.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재무이론상으로 보면 가중평균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할 때 타인자본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주식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자신이 주주를 모시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으려고 한다. 내지 않는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회사는 주주일 것이고 상장할 것 같으면 그만큼 고객을 주주를 받아들였으면 주주 대접을 해줘야 자본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야, 난 진짜 제가 의원님을 좀 진지게 좀 알아보시고 제가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만시지타입니다. 만시지타. 하지만 늦었을 때가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국회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꼭 무슨 이 자본시장법 관련된 상장회사법 관련된 무슨 이제 공청회나 세미나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개 부처에서 와요. 그렇죠. 법무부에서 상사과 과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그 금융위에서 또 자본시장과 오고, 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공정위에서 또 경제과 또 담당 그 뭐 서기관이나 과장 꼭 오셔가지고 세 부처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게 좀 이렇게 의견 통일이 잘 안 되고 얘기가 또 이제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 상법에서 나누어서 지금 특례 규정이 있는데 상장회사에 관한 이걸 한 대 좀 묶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떤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의견 조율이 좀 쉬워지고 관할이 어떠냐 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자본시장법을 만들면서 그 전에 증권거래법에 있던 사안들을 상법과 자본시장을 나누어서 특례 규정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와 두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도가 빨리 변하고요. 법무부한테 상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로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두면 바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두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 자본시장법의 법 해석과 상법의 법 해석이 약간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장치를 둔 게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금융위 소관으로 할 예정인데요. 네. 아마 법무부하고 많이 상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바로 쟁점, 네.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관할권의 문제. 이 법에서 제일 핫하고 논쟁적이었던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뭐예요?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건데 이게 말로만 들어보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예전에 산업은행이 금호산업 주식을 팔았어요. 금호산업 주식을 팔았다. 예. 대주주인 근데- 산업은행이. 예,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그리고서 대주주인 그때 주가가 한 33,000원까지 M&A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산업은행은 자기 주식을 4만 원에 박상구 회장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제 거는 왜 똑같은 주식인데 왜 저건 4만 원이에요?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7,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그냥 그거 들고 있다가 7,000원이 됐고 산업은행은 나는 대주주니까 4만 원의 주식을 판 거예요. 그럼 이게 공정하냐는 거지. 왜 무슨 왕우장산도 따로 없는데 대주주 주식은 4만 원이고 개인주주 주식은 7,000원이냐. 그러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좀 공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네. 과연 내용을 한번 직접 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M&A 할 때 대주주가 뭐 주식을 20%라든지 25% 팔게 되죠. 팔았을 때 그게
뭐 한 23,000원, 뭐 25,000원 이런데 그거 이제 반대할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케이스를 보면 한 5, 6,000원, 7,000원.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른 주식이냐, 종류가 다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같은 주식이면 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25%를 M&A를 할 때 예를 들면 얼마를 넘어가면 30%를 넘어가면 50%까지 인수해라. 그러면서 50% 인수하는 가격, 의무 매수 가격이 있어서 똑같은 가격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소액 주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주 그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나누는 그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대주주 거 사는데도 돈 많이 드는데 소액 주주 거까지 더 살려고 하면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반론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러니까 돈이 회사를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면 30%를 해야 되는데 50% 살려고 하면 더 들어가는 건 맞죠. 근데 그건 바로 주주로서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럴 때 일정 비용을 이상 가지면서 책임을 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회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영권 방어에 이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방어에 도움되고 책임지고 근데 그 자체로 이게 어느 트리거링 포인트를 넘어갔을 때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희 자료에서도 보면 이 발표를 잘 아시는 이남우 교수가 했는데 삼성증권 리서치를 네. 했던 이남우 교수가 이 발표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외국의 IB 헤드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했더니 대주주 M&A를 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인수금융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게 오히려 비정상 아니냐.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본인도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를 작성했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 의무공개 매수 제도 하나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98년, 97년 당시처럼 들어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제도잖아요. 이게 있었던 제도인데 이게 이제 그 외환위기 때 이제 기업 구조조정 이제 매각을 좀 빨리 촉진하려고 사실 이게 이제 들어왔다가 거의 뭐 1년여 만에 이제 다시 또 사라진 이런 제도인데 제가 보니까 현대증권 사례라든가 그죠? 지금 KB증권 돼 있는 그다음에 대우증권 지금 미래에셋으로 넘어가 있는 대우증권 사례 이 지배주주 간 거래하고 소액주주가 나중에 공개 매수에 응한 이 가격의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 보니까 23,000원 대 6,700원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주주 주식은 23,000원인데 개인 주식은 6,700원. 6,700원.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이거는 뭐 답이 자명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할 때 제가 공청회를 누굴 발표를 하고 섭외를 할까 했었는데 그래서 이남우 교수를 했던 이유도 대표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투자자를 모셔오고 설명을 했던 사람, 본인이 또 사회에서도 해보고 운용을 해본 사람, 토론자도 제가 조세훈 대표를 했던 것도 시장에서 실제 하는 사람이 느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단지 발행하는 입장이 아닌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 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정한 기업, 특정한 사람으로 돼 있고 여기서 피해를 보는 소수 주주들은 이렇게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 주주들이 그냥 욕하고 그냥 팔고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제도가 도입을 해서 바꾸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근데 저항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이고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라 저항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어 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좀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이거 관철시켜야 되는데 과연 어떤 그 결국 절차를 이렇게 밟아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 내 주식을 상장하는 순간 주주를 모신 거고 그 주주는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 정신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가장 기초라고 봅니다. 그 기초가 지켜지지 않는 시장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이야기해가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많이 간다. 그게 아니고 자본시장이나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하려고 하면 자본시장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 돌아오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발전, 앞으로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하루가 멀대하게 거의 매주 이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이 폐기물 업체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펀드에서 그 IS 동서로 이제 매각이 됐어요. 건설회사 IS 동서로. 여기도 이제 사모펀드가 팔았는데 사모펀드가 자기 지분을 판 가격은 14,226원. 그런데 이게 그 일반 주주들은 완전히 그냥 그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내 지분만 이렇게 팔게. 너희들은 전혀 이거에 관여하지 마. 그냥 구경만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그 시가가 얼마였냐면은 9,700원. 무려 경영권 프리미엄이 70%? 예, 엄청나게 이제 야. 한 50%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업체들, 중견기업들뿐만 아니라 은행들, 얼마 전에 이제 MBK의 이 오렌지 라이프 이 얘기 나오면 저는 참 정말 이래서 될까 싶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MBK라는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가 오렌지 라이프를 판 가격은 신한주주에게 팔았잖아요. 47,400원. 47,000원. 네. 예. 이때 역시 소액주주들은 그냥 논외예요. MBK 지분만 59%인가 47,400원. 무려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그런 큰 딜이었어요. 그래서 신한주주가 47,400원이었는데 그 당시 프리미엄이 한 40% 정도 가까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프리미엄 몽땅 주고 하다 보니까 신한주주 입장에서도 돈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렌지 라이프를 100% 자회사로 상폐시켜서 100% 자회사를 만들려고 이제 그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소액 일반 주주들한테 적용된 가격이 얼마였냐? 이 참 눈물 나는 가격인데 28,000원. 그러니까 MBK 지분은 47,000원. 소액주주 지분은 28,000원. 근데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보네요. 이게 같은 주식인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주식이 같은 건데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게 글로벌한 스탠다드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그 시장에 나왔을 때 종류가 다르다면 네.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지만 시장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게 일물일가죠. 항상 일물일가. 예. 이게 가격이 다른 게 비정상적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IMF 직전에 도입이 되었다가 IMF 이후에 이거 했던 거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자. 그러니까 구조조정 M&A 하는 코스트를 줄여주자. 이런 모습이 있고 그거는 일부 소액 주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빨리 구조조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IMF가 끝났으면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비정상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떠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참 논란이 좀 많이 됐던 내용인데 합병을 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야, 이거는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대주주니까 의결권을 행사하지 마라는 얘기인데, 야,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내 주식만 의결권을 못하게 하는 거야? 라는 반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도 관련한 설명하고 좀 그 반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합병이거나 아니면 주요 자산의 양수도의 경우에 이제 제한을 두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합병을 할 땐 자신 이제 경영을 해서 합병했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왜 합병을 하며 그 합병이 나 주주한테 내 개인 소액 주주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많거든요.
정보비 대칭성이 있으면서 대주주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소액주주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 그거에 대해서는 네 이익으로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소액주주 동의를 받을 때는 제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자산의 양수도회 같은 경우도 주요 자산을 내 자산을 남한테 파는데 당신은 대주주로서 파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나한테 동의를 얻어라. 이걸 기초로 하는 거죠. 네. 야, 저는 아까 이제 그 사례 발표하느라고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자, 이 얘기. 사실은 우리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야, 시장통이다. 시장 바닥에서 오래오래 좀 이렇게 활약을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아주 제가 직접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쏙쏙 와닿기도 하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오늘 이용우 의원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를 듣고 좀 메모하시고 다시 보기를 하셨다가,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아시고 인지하시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좀 고민하신 것을 끝에 하시지 말고 뭔가 좀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 인상적이었던 네. 게 합병을 하는 이유가 있고 다른 이유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른 이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우리가 경험했을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예로 들면은 우리 회사의 자산을 되게 싼 값에 내 아들한테 파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이거를 뭐 내가 자산을 매각하는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을 주고 싶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결권을 그러니까 설득을 하라는 거잖아요. 소액주주들을. 근데 이거를 아예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좀 너무 과격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게 뭐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상법 368조 여기서 보면은 주총 결의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얼마든지 지배주주로서 행사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을 한다든가 주요한 자산을 양수도 한다든가 뭐 사거나 팔거나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일단 딜 자체는 딜 구조는 지배주주와 그 이사회에서 딱 짜는 거예요, 이건. 자, 합병 비율 5대1, 뭐, 가격, 자산 양수다 그러면 1조 5천억 딱 짜놓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짜놓고 의결권까지 행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쫙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일반 지배주주가 아닌 나는. 그래서 바로 그 의미가 예. 상법에 있는 그 조항을 이제 상장회사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특수하고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좀 특례화시킨 법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상법에 원래 상법도 있던 건데 예. 전혀 과격하지가 않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알기로 저도 이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외국의 일반적인 스탠다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스탠다드를 많이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얘기하는데 MOM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예, 한번 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머저리티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자는 의결권 아예 없고요. 마이너리티끼리만 해서 거기서 머저리티를 얻어라. 그게 MOM입니다. 그게 스탠다드인 거예요? 그게 그 유럽, 미국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대주주랑 왜 차별하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대주주는 이미 대주주의 그 입맛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안을 한 거야. 이렇게 M&A를 하겠다, 합병하겠다, 팔겠다, 사겠다. 이거에 대해서 주총까지 내가 땅땅땅 치면 너무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권 기자 잘 알지만 재계 출입하니까 지배주주하고 또 이사회 그 경영진들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예. 대부분 다. 그런데 거기까지 주총 결의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는 이건 해도 너무한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참에 그 MOM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MOM을 담아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장의 특례법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것이다. 그럼 내 걸 할 때 있어서는 내가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가 선임했던 이사는 내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정보가 접근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임 절차나 이게 그
정리를 해놓는 게 네.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현 부장님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네. 다음부터는 이제 의원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좀 그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바로 비례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자사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인적 분할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자사주를 한 회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해야 되고 그 원칙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른바 자사주를 활용해서 예컨대 뭐 옛날 삼성물산의 경우도 그렇고 자사주를 회사 분할하면서 의결권이 살아나고 일방적인 주주의 것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배분돼야 된다. 그 원리를 만든. 그래서 똑같이 배분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공평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사주라는 게 회사 돈으로 산 건데 네. 사실 대주주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각을 해버리면 그거 쫙 분산이 되는 거니까. 네. 주주평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이 방송은 시간 관계상 이 오늘 얘기를 다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 추후에 이 상장회사법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아마 11가지 정도를 우리 권순우 기자가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그 사례별로 한번 진짜 한번 막 2시간, 3시간 한번 이게 찬반 이해관계가 어떻게 엇갈리는지 이걸 한번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제라도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응하겠고요. 제 블로그에 오면 네. 이 상장 자료집 자체가 네. 있으니까 참조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발은 좀 심할 것 같은데, 그 전반적인 얘기들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입법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계획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하겠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뭐 이건 당장 오래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 설득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상법하고 공정거래법하고 이런 개정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동돼서 하나씩 준비돼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장회사법 관련한 얘기는 아닌데 이용 의원님이 또 시장에 폭탄을 하나 터뜨리신 게 있어요. 뭐죠? 그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인데 오 마이 갓.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삼성전자 야. 상장 이후 최대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상장 이후 그날 20%인가 올랐어요 그때. 와, 저는 삼성생명 오르는 거 보고 이게 뭐야 봤더니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님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진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왜 그런 그 법안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저만 발의한 게 아니고 박영준 의원도 따로 발의했던 사안 약간 법에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이슈죠. 근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은상수 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시가평가를 하는 게 맞냐? 액면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냐? 네. 속기를 보면 시가평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 이건 리스크에 관련 문제, 리스크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인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라고 가치가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예. 안 됐을 때 리스크 관리는 가장 안 좋았을 때를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 결국 삼성생명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그 삼성생명의 자산은 많은 부분이 삼성생명 고유의 자산이 아니고 고객의 자산인 거죠.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집중 리스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실제 보면 IFRS 17에서도 네. 모든 자산은 시가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원칙이죠. 이 조항만 분자는 시가, 분모는 뭐 액면가. 이게 어떤 비율을 낼 때 두 개가 다른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쓴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그 보험업법상 3%를 네. 말씀하시는 건데 일부 동의를 해요 저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이 그래서 3% 넘는 자산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조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장 어떻게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이게 정말 그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배구조상 정말 그 피 같은 핵심 그 지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좀 뭐랄까
호소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근데 사실 그 많은 주식이 시장에 팔릴 수가 있을까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고요. 네. 일거래량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지분이 얼마가 있으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권은 경영을 잘하면 주주가 밀어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그룹이 훨씬 더 커나간다면 지분 가치 더 높아졌을 때 과연 개인 지분이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느냐. 네. 글로벌하게 보면 다들 그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이유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지분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개인 상장 폐지를 하시면 되는 네.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예. 주었다, 충분히 주었다. 그래서 그 안에 해결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권순우 기자는 혹시 짧게 뭐 코멘트 할게요. 제가 그 재계 출입 기자니까요. 네, 그러니까 재계 출입 저의 출입이니까. 그 어떤 생각과 별개로 그 논란을 좀 만들 수가 있는 게 말씀하실 때 이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워낙 싸게 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걸 시가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에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게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법과 어떤 사회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멀쩡하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갑자기 법을 바꿔서 너는 오늘부터는 불법이니까 팔어.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단순히 주식을 파냐, 싸게 파냐, 비싸게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다른 목적, 아까 공업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관리적인 측면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재벌개혁이라든지 이런 다른 가치를 위해서 추구되는 법이 아니냐라는 좀 그 논란들이 좀 있어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짧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이번에 금융위에서 뭔가 또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다. 예, 네. 통합금융감독법이 예. 이제 발의가 될 겁니다. 통합금융감독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컨대 하나그룹처럼 몇 가지 금융사를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항목일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회사들의 리스크 관리의 숫자와 이 삼성그룹의 리스크 관리 숫자가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될 건데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판단 기준 항상 저는 시가평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삼성그룹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들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국민연금도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그럴 때도 다 시가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유독 생보사만 그러는지 이거는 IMF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리스크 관리나 자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지금 원칙으로 정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충격이 있는 부분은 법안을 만들면서도 네. 보완책 같은 건 또 논의를 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상황입니다. 좀 열려 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되시고서 지금 상장회사법도 그렇고 삼성생명법도 그렇고 이게 그 먼저 내놓으시는 딱 처음에 발의를 하시는 내용들이 뭔가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느끼는 지배구조를 손대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혹시 그게 어떤 취지가 좀 있으신 건가요? 어떤 경우도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있고 주주죠. 대표인 국회의원이 있듯이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이 의견들을 적절하게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일방적인 개인적인 이해라든지 어느 집단의 이익으로 됐을 때 그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기업 발전과 자본시장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정 질서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시장 발전의 기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공정한 질서. 사실 그 말씀 드리니까 저도 이제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상장 회사들 보면은 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들을 대하는 어떤 그 이분법적인 인식, 시각 이것이 아주 저는 아주 짙다, 팽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의무 공개에서 저도 이제 얘기도 했고 우리가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이런 것도 봤지만, 그러니까 이사가 모든 지주들을 공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하고 그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그것과 지금 멀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화해야 되는 게 정말 시급하다라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게 이제 첫 단추로 지금 상장회사 상장회사 특례법을 이참에 한번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짧게 주총 관련해서요. 사업 보고서를 먼저 내고 주총을 열자 이런 좀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예. 보통 사업보 이거는 보면 지금 상법 개정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네. 있는 부분인데 너무 빠듯한 기간에 3월 한 20일경 예. 집중적으로 하면 이거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걸 유연하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는 한 77일 걸린 정도. 77일. 예. 미국 같은 구글 같은 경우도 한 130일 그 정도로 네. 차이 많이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많은 정보를 줘서 주주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그걸 하는 게 상장회사의 의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총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하면서 내가 관심 가지는 회사에서 항상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그 아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 상장회사 이 특례법 관련해서는 언제 따로 또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 저 관 기자랑 한번 조목조목 한번 뜯어가면서 좋습니다. 어떤 게 우리 시장을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지금 동학개미군 뭐 난리지 않습니까? 네. 동학개미운동이 또 미래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그거를 한번 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빠서 못 오시면 우리끼리라도 한번 조목조목 해보죠. 이 풍부한 사례와 그 열받는 개미들의 그 마음. 우리끼리 아주 좋습니다. 향후 뭐 어떤 국정에 임하실 때 의정 활동 어떻게 좀 임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계획이나 뭐 어떤 그 각오를 한번 들려주시죠. 저는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 건가 이 부분이고요. 시장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공정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두느냐,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이나 공정거래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이 금융 소비자 보호라든지 약자의 측면에서 특히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있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느냐. 그 소송이 오래 걸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혁신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의 바탕 위에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밤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2조 달러.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또 소망하는데 지금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 상장회사법 개정이 대한민국에서도 애플과 같은 엄청나게 그 경쟁력 있는 막강한 그 시장에서 인정받는 존중받는 그런 상장회사가 탄생하는 그 첫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 되리라고 믿고 되리라고 또 기대하고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뭐 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두 분도 주말 좀 격리하시면서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슈앤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건조하게 또 격리하시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